82페이지 자본이 적혀 있어요. 그죠? 아직 우리 이 교재에서 부채는 여러분들 92페이지를 보시면 사채 부분만 부채에 대해서 적어 놓고 다른 부채에 대한 내용이 또 정보가 특별하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채 개정 과목들하고 그 사용할 것들을 지금 책이 없지만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사채는 전에 과거에 우리가 썼던 사채 금액은 가짜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금액으로 개념도 좀 설명드리고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계산기도 좀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채하고 다른 용어들하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 사채하고 자본하고 해서 우리 재무회계 쪽 있는 거 마무리하고 실기한 후에 이제 부가가치세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없는 부채 부분을 좀 봅시다. 자, 우리 부채는 다른 표현으로 타인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는 거죠. 순수한 내 재산들을 우리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얘를 타인 자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 부채는 우리가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니까 결국은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 돌려주는 걸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돌려줘야 되면 유동 부채라고 하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면 그걸 비유동 부채라고 둘로 분류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유동 부채로 분류되는 것들은 우리가 차기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봤을 때도 우리의 유동 자산하고의 비율을 금방 쉽게 따질 거예요. 근데 이 비유동 부채는 그렇게 크게 여의치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투자하려고 재무제표 보는데 내년에 돈 갚을 거나 내후년에 언제 갚을지 모르는 부채 가지고 신경 쓰진 않겠죠. 그냥 자기 돈 아닌 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나 정도밖에 이 느낌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동부채는 지금 올해 사업하면서 이 돈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볼 수 없지만 2020년도에 재무제표를 지금 보고 있다면 유동부채는 올해 갚아야 되는 거거든. 그죠? 지금 제가 현실적으로 못 본다는 건 아직 재무보고서들 안 올라오죠. 20년도 거 아직 결산 안 해요. 안 했어요. 해야지 이제 기업보고서들, 사업보고서들 다트에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올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동부채 개정 과목에서 우리가 아는 개정 과목들은 그냥 여기 개정 과목 쓰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첫 번째가 우리 과거에 일반적인 상거래 할 때에 매입 채무가 있었죠. 매입 채무 개정 과목은 우리는 개정 과목으로는 외상 매입금과 그리고 지급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취득 시에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상품 원재료 말고는 이 개정 과목을 쓰면 안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상품이나 원재료 취득 시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타 채무가 있죠. 기타 채무들은 우리는 어음이든 그냥 외상이든 가리지 않고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그냥 외상이든 아니면 어음 발행이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위에 있는 상품 원재료 외에 발행하든 혹은 우리 신용카드 결제하든 이런 경우에 사용할 거예요. 상품 원재료 취득 외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할 개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을 하는데, 자, 이때 구입 회사에 우리가 10개월 할부를 하면 이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쓸 건데, 차량 구입하면서 금융 회사를 통해서 10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금융회사가 돈 주고 10개월 동안 우리는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이 차 살 때에 만약에 뭐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럴 일 없겠지만 자동차 회사에다가 10개월 할부하는 경우하고 캐피탈을 껴가지고 캐피탈에다가 10개월치 돈을 납부하는 경우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돈 빌려온 거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다가 돈을 지급해 줘 버리고 저는 캐피탈 회사에 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차입금이다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기간은 10개월 제가 단기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24개월이다. 뭐 36개월이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썼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유동부채로 속하는 것 중에 예수금이라는 데가 있죠. 계정 과목 중에 우리 전에 선납세금 하면서 이 계정 과목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우리가 대리 납부 위해 징수한 금액이죠. 예를 들면 우리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보험료 종업원 부담분 이런 것들이죠. 또 우리가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이 선수금이란 계정 과목은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이때 사용을 할 거고, 또 가수금이 있죠. 원인 모를 자금의 유입,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일단 써둘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계정 과목들은 전부 다 부채죠. 아직 내 돈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차변에 나한테는 돈이 아직 내가 지금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나한테 다 들어온 경우들이에요. 자, 이게 우리 유동부채인데 이 유동부채 중에 시험에 얘네들은 다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제일 안 나오는 애가 가수금. 제일 안 나오는 애. 그 다음 잘 안 나오는 애가 선수금.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미지급보험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중에 꼭 쓸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쓰는 거다 선택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이거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죠. 그럼 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결산 때 주로 쓰고 혹은 이렇게 유동성 대체한 걸 상환할 때 쓰게 될 거예요. 자, 이 유동성 장기 부채 사용하는 거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X1년도 3월 1일 날 우리가 2년간 100만 원을 차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이때 파악해야 될 거는 만기가 언제이냐라고 볼 건데, 만기가 그럼 X3년도 2월 28일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년인 X2년도에 상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돈 빌릴 때에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다.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X1년도 12월 31일에는 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이거에 대한 수정 회계 처리가 없을 건데, 자, 문제는 X2년도 12월 31일 기준에는 자, 이때는 별다른 회계 처리가 없는 거고, X2년도 12월 31일 기준에서는 만기가 X3년도 2월 8일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내장부에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으로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동부채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차입금을 먼저 지워주고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방금 지금 우리 유동부채 이야기하면서 제가 쓰고 있죠. 그럼 얘는 유동부채이고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일반 전표 5문제 세무이익 기준으로 매입 매출 전표 5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제 2문제, 그리고 나서 결산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까지 가면서 거래처 써야 된다는 끈기가 떨어지는지 결산할 때 여기 거래처 안 써서 틀리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여러분들이 분계 연습하실 때부터 얘는 거래처 쓰는 걸로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그랬다가 자, X3년도 2월 28일 날 자, 이걸 2년 상환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럼 2년 상환 연장했다라고 하면 다시 만기를 체크를 해보니까 얘는 이제 X5년도 2월 28일 날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3년도 기준에 봤을 때 내년인 X5년도에 상환하지 않는 사항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얘를 다시 비유동 부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를 다시 지워주고, 얘 계정 과목을 장기 차입금으로 다시 얘를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X3년도 당연히 12월 31일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 X4년도 이제 12월 31일에는 다시 내년에 상환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다시 장기 차입금 100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만 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자, 만약에 X4년도 12월 31일 날 자, 5년간 분할 상환을 하기로 했대요. 전액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상환을 하는 경우는 100만 원을 다 하는 게 맞는데 5년간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 내년에 20만 원만
갚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20만 원만 내년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만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상환으로 문제가 나오면 내년에 얼마 갚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년에 갚아야 되는 금액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럼 내년 X5년도 2월 28일 날 20만 원 상환할 때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20만 원 그리고 돈 갚으니까 대변에 돈 20만 원 나갈 거고 그러면서 똑같이 X5년도 12월 31일에는 또 장기 차입금 20만 원을 유동성 장기 부채 20만 원으로 이렇게 매년 X6년도에도 이렇게 분계될 거고 X7년도에도 이렇게 분계될 거고 갚으면서 지우고 또 기말에 그 다음 연도 갚아야 될 거 유동성 대체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럼 이 유동성 장기 부채를 가지고 갚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정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 20만 원을 상환하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장기 차입금 상환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지우는 건데 정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적혀 있던 걸 지금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유동성 장기 부채를 지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유동부채 개정 과목은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자, 이제 비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 가면, 자, 비유동부채에서 장기 차입금은 안 봐도 되겠죠. 지금 방금도 계속 장기 차입금 쓰고 있었죠. 부채는 사채밖에 안 적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자, 비유동부채 중에 자, 이번에 볼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볼게요. 자,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 회사가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우리 장부상에 설정하는 개정 과목이죠. 그럼 우리 용어에서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건 우리가 기말 전직원이 퇴사할 때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은 자, 얘는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을 하고 빼기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사용하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이를 뺀 나머지를 퇴직급여 추가액 혹은 보충액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를 처리를 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충액이 나오게 되면 이 보충액을 가지고 우리는 차변에 퇴직급여, 당연히 어느 부서 직원이냐에 따라서 500번, 800번이 나눠져서 여기에 보충액만큼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기말 퇴직급여 추계액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뺐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환입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얘 금액이 지금 위에는 값이 플러스가 나온 경우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예요. 그럼 이 환입액만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환입액만큼 줄여줄 거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얘는 환입액을 쓰게 될 거예요. 얘는 우리는 이 퇴직급여 처리했던 이 계정 과목들 있죠. 걔의 차감 성격으로 있을 건데 만들어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만들어서 쓰는 계정 과목이라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구경을 하는 게 좀 원활하게 적절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없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자, 회사가 설정해 두는 돈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설정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100% 설정한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70%만 설정할 거다, 80%만 설정할 거다고 하면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 수 있겠죠. 추계액의 70%만 장부에 적립하고 나머지는 뭐 상품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처리 안 하겠다라고 바꿔버리면 이때는 얘가 거꾸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입액이 나와서 정리를 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100%를 아무 말 없으면 100% 하는 거예요. 근데 뭐 AT 시험에서 옛날에 장난친다고 퇴직급여 추계액 50% 설정한다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사유 말 안 하고 우리 최근 세무위급 시험에 전원 세무위급 시험에서 이 붕괴가 나오도록 시험 문제를 내긴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도 원성이 많아서 위에 붕괴를 하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도 그냥 별소리 안 하고 맞다고 해주는 걸로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게 직원의 퇴직이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장부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는 이미 과거에 비용 처리를 했고 내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직 지급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채예요. 얘는 부채로서 자기 자리가 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는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차변에 끌어쓰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먼저 직원이 퇴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상계를 하고, 그리고 부족 시 퇴직급여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도 없다면 뭐 퇴직급여로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많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차변에 끌고 와서 쓸 거라는 거예요. 얘는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끌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대변 쪽에 우리는 돈 지급하는 게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렇게 쓸 건데, 자, 그럼 퇴직연금 상품을 가지고 보면, 자, 퇴직연금 상품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이 있어요. 자, 이 퇴직연금 상품은 우리가 납부는 회사가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이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을 확정급여형은 그냥 그대로 우리 회사가 하는 거고, 확정기여형의 운용은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직원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스타일의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확정급여형은 운영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회사가 다 알아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 회사는 딱 매년 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만큼 혹은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추계액이 있어요. 그 금액만큼을 딱 맞춰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자, 지금 현재 이건 우리 실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셨을 때 확정급여형 상품을 하고 있는 하다가 확정기여형으로 바꿔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영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운용을 하도록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정기여형을 확정급여형으로는 전환 못해요. 그는 원칙적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불가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운영하면서 손실 본 거를 본인이 채워놓고 다시 넘어가 있습니다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확정기여형 선택할 때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내가 이 돈을 관리할 거라는. 왜냐면 돈을 못 찾거든. 얘는 나중에 그만둘 때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보장받고 싶고,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퇴직금 그만둘 때 생각하는 거지 매달 내가 때 퇴직금 어떻게 내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냥 확정급여형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회사 말고 딴 데서 주니까 100%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확정기여형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다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회사 갔더니 이걸로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안정성 있는, 금리 별로 없는, 그냥 우리는 리스크가 작으면 운용 수익도 작죠.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으로 해서 그냥 이자 붙는다 생각해도 퇴직금이 이자 안 붙잖아 원래. 근데 이자 붙으니까 좋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넣어두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거예요. 절대 거기서 여러분한테 위로 떠받들면서 고객님 하는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이 많이 나서 조정하고는 있어요. 리스크가 큰 상품들에 너무 많이 넣고 해서 70%로 지금 한도를 자르고 있어요. 운용 돌리는 걸. 근데도 누구는 운용 수익이 나서 좋다고 자랑해서 자기도 바꾸고 싶어서 바꿨다가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다른 운명인가 봐 하면서 날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방금 지금 그냥 일 이야기한 거고, 이제 우리 시험 목적으로 보면, 자, 확정급여형 상품을 먼저 보면, 자, 확정급여형 상품은 일단 계정 과목이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하니까 자, 우리가 납부 시에는 자, 타입이 자, 첫 번째는 그냥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우리가 미설정하는 것, 아무 언급이 없으면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이때는 차변에 우리는 대변에 돈을 납부를 하면 이 금액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고,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함께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얘 연금 상품을 납부를 하면 대변에 이 돈을 주고 그리고 이 돈만큼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분계는 차변에 퇴직급여 하는 분계였죠. 그래서 똑같이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이나 800번 비용 경비 구분을 해서 이 같은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엔 직원 퇴사를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 미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만 처리한 경우에요. 이때는 직원이 그만두게 돼서 돈 지급하는 금액만큼 이제 우리는 세법상 회계상은 해약한다고 표현해요. 연금상품을 해약해 지급해 줄 거잖아요. 그래서 해약한 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지우게 될 거고, 그리고 차변에 이제 퇴직급여다라고 써주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납부할 때는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한 적이 없잖아. 이제 직원 진짜 그만뒀으니까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는데 이 돈은 연금회사에서 주니까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한 경우에는 뭐 설정했던 어떻든 간에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약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야 제가 돈 줄 거잖아.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이는데 이때 생각해야지. 얘는 지금 이미 납부할 때에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해두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모아뒀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 쓰는 거예요. 차변에. 그럼 지금 차변 계정의 차이는 이거죠. 지금 이때 비용 얘는 지금 분계의 얘 두 스타일의 차이는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할래. 그러면 얘는 지급할 때 비용 처리 안 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지우는 거고, 얘는 납부할 때 비용 처리 안 하고 실제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는 거에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 차이밖에 없죠. 비용 처리를 언제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비용을 빨리 처리하고 싶겠어요? 늦게 하고 싶겠어? 비용은 빨리 처리하면 세금이 빨리 줄잖아.
이 돈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인데 지금 난 비용 처리 안 하면 안 한 만큼 세금이 더 나오겠죠. 이익이 더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선호하는지 이해가시죠? 단기순이익하고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세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알게 되시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비용 처리하도록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처리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무에서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우리 법인 계산할 때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이 분계도 나온 적이 있고 이 분계도 나온 적이 있고 둘 다 있으니까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 분계가 좀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회계 1급에 나왔어요. 세무 2급에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건 회계 1급, 세무 2급 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세무 2급을 생각을 해서라도 좀 기억을 해둘 법한 분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면 확정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운용 주체이기 때문에 운용 수익 발생한 만큼 그냥 우리가 연말에 납부해야 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운용 수익 발생했을 때 장부에 자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금액을 높여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처리하고 그리고 이자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확정 기여형은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죠. 그죠? 확정 기여형은 이걸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납부할 때에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 800번 얼마 대변에 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인 거예요. 이걸로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할 거는 더 이상 미래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직원이 퇴사를 하든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든 우리 회사는 회계 처리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운용 주체가 직원이니까. 직원이 그만두면 우리 회사는 뭘 해주냐면 직원이 나 그만뒀어요. 이제 해약해서 주세요라고 연금회사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퇴직 증명원만 보내줄 거예요. 퇴직 증명원만 보내주면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연금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도 하고 전부 다 줄 거니까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회사 우리 일하는 사람 입장,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걸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규모가 조금만 있는 곳, 큰 거 말고 가면 그 회계 담당자가 연금 상품 이야기할 때 무조건 요즘 이걸 내 가지고 주식 해가지고 사람들 한다라고 하는데 확정 기형이 좋다면서 사서 꼬실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퇴직금은 보장 받으시기를 바래요. 일반적으로 회사 들어가면 한 3년 5년 있어야 되죠. 저는 늘 말하는데 3년 5년 한 군데 안 있어 봤으면 어디 가서 경력직의 일자리를 생각 안 하셔야 돼요. 그냥 늘 나는 인생은 신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그 가치를 인정 못 해줄 거니까. 근데 5년 정도 있으면 최소한 퇴직금은 1,000만 원은 훨씬 더 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퇴직금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그걸 내가 보장을 못 받으면 나중에 다음 이직할 때 마음이 데미지가 크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한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럼 우리 부채에 봤을 때는 자산할 때 쓰면서 지금까지 분기하면서 많이 봤던 개정 과목들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개정 과목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 주말에 그 아마 벌써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전에 제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건 여러분한테 하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구나.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재 324페이지를 펴보세요. 이번엔 또 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마 쟤 왜 또 시켜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왜 또 시켜라는 이야기를 말을 하냐면 전에 회계급 체계 뒤쪽에 보면 기초정보 관리하는 거 제가 해봐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책에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건 회사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301번 만들어서 회사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정 과목에 이런 환경 등록의 뭐 수정도 좀 하고, 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말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지금 이 책에 있는 걸로 기준으로도 한 번 더 입력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입력을 얘네들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저하고는 세무유급 포인트로 갈 건데 회계유급하고 세무유급의 차이는 정기분 재무제표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럼 정기분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안 보면 낯설어져요. 근데 저번에 한번 저하고 같이 한 거 말고 제가 해라고 했을 때 했던 거하고 얘하고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가 얘 순환원리 돌리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얘네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보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계산까지 하고 나서 얘 순환원리 보면 원리가 엄청 쉬워요. 근데 지금은 쓸데없이 뭔가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순환원리를 설명을 안 하는 건데, 일단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또 보시고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하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입력하시면 계속 여러분이 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거고, 자원은 세무유급에는 이게 시험 챕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표 입력으로 넘어갈 거라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세무유급에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원은 이 뒤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와 같이 일반 전표 입력 전부 다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중에 자본 다 끝나고 자본에서 전에 안 가르쳐 줬던 것도 가르쳐 줄 게 있어요. 이제 배당하고 배당 수령하고 하는 분계 제가 말 안 해줬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 아닌 숙제, 제 숙제는 해보세요지 안 하면 자기한테 나중에 지금 자고 있는 시간이 추억이 되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되거나 둘 중 한 개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숙제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는 게 저와 같이 기출문제 풀기 전까지의 거의 일반 전표 문제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있는 것도 하고 소득세 있는 걸로 하고 세법적으로 치중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표 입력하는 거 지금 잘 다져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까먹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 주 12일은 수업이 없어요. 12일이 금요일이에요. 저도 갑자기 어제 연락 받아서 기억이 났어요. 우리 처음부터 그날 빼고 우리 수업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수중 정화활동 하러 가기 때문에 제주도에 물속에 있는 타이어 주러 가요. 불가사리 하고 잡으러.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12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놀러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놀러 가는 건 그 4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심심해서 놀러 가시는 시간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또 까먹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일정 미리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